멧돼지와 젊은이. 어느 마을에 길동이라는 착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놈아 뭐 하느냐? 어서 가서 나무를 해오거라. 대감님,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습니다. 어허, 밥은 무슨 밥이냐? 산에 올라가 열매나 따먹거라. 예, 알겠습니다. 대감의 불호령에 길동이는 할 수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른 길동이는 우선 배를 채울 수 있는 열매를 찾았어요. 다행히 푸른 덩굴 사이로 빨간 산딸기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길동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시커먼 멧돼지가 구덩이에 빠져 소리치고 있었지요. 아니 어쩌다가 그곳에 빠졌느냐? 자, 이걸 딛고 올라오너라. 길동이는 멧돼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구덩이에 기다란 통나무를 넣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멧돼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어요. 아니다. 내가 어찌 공경에 처한 너를 모른 채 하겠느냐? 제 등에 타세요. 저를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다는데도 그러는구나. 그러나 멧돼지는 몸을 숙인 채 계속 자신의 등에 타라고 재촉했습니다. 길동이는 할 수 없이 멧돼지 등에 올라탔지요. 멧돼지는 바람처럼 숲을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멧돼지는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위야 열려라. 멧돼지가 크게 외치자 커다란 바위가 스르르 열리며 아름다운 정원과 커다란 기와집이 나왔어요. 길동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여기가 바로 제 집입니다. 멧돼지는 길동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 배부르게 잘 먹었구나. 이젠 돌아가야겠다. 산을 내려가시면 제 너머에 있는 김 대감 집으로 가세요.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 집으로 거처를 옮기세요. 길동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멧돼지의 말대로 짐을 챙겨 김대감 집으로 갔습니다. 대감님,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김대감은 착하고 듬직해 보이는 길동이를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길동이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멧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일 이 집 황소를 데리고 가 나무를 내오세요. 황소? 이 집 황소라면 너무 사나워서 근처에도 못 가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날이 밝자 길동이는 외양간으로 갔어요. 이랴, 어서 가서 나무를 해오자꾸나. 길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신기하게도 호랑이처럼 사나웠던 황소가 고분고분 말을 듣는 겁니다. 길동이는 황소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베어 황소의 등에 쌓아 올렸지요. 자,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길동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황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대감은 사나운 황소를 다스리는 길동이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너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너라면 내 딸과 혼인시켜도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어느 날 김대감은 길동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네, 제가 어찌 감히. 아니다. 사람은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길동이는 김대감의 딸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길동이는 혼인을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동이가 방문을 조심스레 열자 마당에 멧돼지가 서 있었지요. 내일 밤에 김대감 딸이 진해에게 물려갈 것입니다. 뭐라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내일 밤에 진해가 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멧돼지를 기다리던 길동이는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길동님, 길동님. 길동이는 멧돼지가 세 번째 불렀을 때 겨우 잠에 섰겠지요. 하지만 김대감 딸은 이미 진해에게 물려간 후였습니다. 멧돼지는 길동이를 등에 태우고 진해가 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진해에게 장기를 두자고 하세요. 그리고 진해가 부채를 꺼내들면 멧돼지는 길동이에게 진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멧돼지는 산속에 있는 커다란 기와집에 길동이를 내려주고 갔어요. 길동이는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진해와 장기를 두었지요. 잠시 후 진해가 부채질을 하려고 부채를 꺼냈습니다. 부채에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주머니가 달려 있었지요. 그때 길동이는 진해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깜짝 놀란 사이 부채를 빼앗아 도망을 쳤답니다. 아니 이놈이? 진해는 씩씩거리며 길동이를 뒤쫓았어요. 길동이는 멧돼지가 일러준 대로 부채에 달려있는 노란색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진해 앞에 가시덤불이 생겼지요. 하지만 진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주머니를 던지자 쏴 거센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진해는 하늘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주머니를 던지자 활활활 불이 타올랐어요. 결국 불을 피하지 못한 진해는 타 죽고 말았지요. 진해를 물리친 길동이는 김대감 딸을 구하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진해가 살던 집에 쌓여있던 보물도 모두 가져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 멧돼지는 두 번 다시 길동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멧돼지를 평생 기억하고 고마워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구리를 닮은 왕.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이 드넓은 북쪽 벌판에서 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부여라는 나라에 헤보르 왕이 있었어요. 헤보르 왕은 백성을 아주 잘 다스리는 어진 임금이었지요. 하지만 헤보르 왕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거든요. 아들이 없으니 내가 죽으면 누가 백성을 다스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보르 왕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뒤를 이을 아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헤보르 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라가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헤보르 왕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흰 수염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헤보르 왕은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 헤보르 왕이 말을 타고 신하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커다란 바위 앞에서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눈물까지 뚝뚝 흘렸지요. 그거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헤보르 왕과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헤보르 왕은 간밤에 꼼꼼히 생각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지요. 저 커다란 바위를 들어보거라. 신하들은 재빨리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전하, 바위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있다고? 헤보르 왕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헤보르 왕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였지요. 이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내 아들이다. 헤보르 왕이 기뻐 말했습니다. 헤보르 왕은 곧장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별한 아들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 인사였어요. 헤보르 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개구리라는 뜻으로 금와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보르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오늘은 하늘에서 금화 왕자를 보내주신 아주 기쁜 날이다. 헤보르 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금화 왕자는 헤보르 왕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활쏘기와 말타기도 열심히 했지요. 오래지 않아 헤보르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보르 왕의 뒤를 이어 금화 왕자가 왕이 되었지요. 금화 왕은 아버지처럼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답니다. 외적을 물리친 부인. 조선 인조 때 일입니다. 강원 감사 이득춘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시백이었지요. 이제 나이가 차서 장가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감을 고민하고 있던 이득춘에게 어느 날 금강산 상상봉에 사는 박 처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영특하여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낼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제 딸이 어질고 재주가 빼어나니 아내로 맞이하여 훗날을 도모하면 어떻겠습니까? 학문이 깊기로 소문난 박처사의 말에 이득초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박처사에게 그런 훌륭한 딸이 있었습니까? 금강산의 기운을 타고난 모양입니다. 이득초는 박처사의 신묘한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말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혼인을 올리기 전까지 이시백은 신부의 얼굴이 궁금해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재주가 빼어난 만큼 얼굴도 곱겠지. 드디어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이시백은 신부 박씨가 기다리고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근두근 뛰는 가슴으로 신부에게 다가간 순간 이시백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새 신부의 얼굴은 울긋불긋 울퉁불퉁 천하제일의 못난이였거든요. 아무리 어질고 재주가 남다르다 해도 당신같이 못생긴 사람과는 내 도저히 같이 못 살겠소. 이시백은 벌컥 화를 내며 그 길로 신혼방을 뛰쳐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꾸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득촌에게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지혜로운 분이니 곧 잘못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서방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저는 따로 지내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득촌은 며느리를 위해 뒷마당에 자그맣게 살 곳을 지어주었어요. 박씨 부인은 그곳을 비화당이라 이름 붙이고 개화라는 시녀와 함께 지내며 책을 읽고 생각에 잠겼지요. 첫날 밤에 아내를 버리긴 했지만 이시백은 부인 박씨가 어찌 지내나 궁금해 가끔 몰래 살피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씨는 놀라운 재주를 선보였지요.
박 씨가 직접 피화당이라고 붓글씨를 써 현판에 달았는데 며칠 후 보니 그 현판 글씨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역시 박처사의 딸답구나. 내가 며느리를 잘 얻었어. 이득초는 싱글벙글했지요. 숨어서 지켜보던 이시백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듣던 대로 보통 재주가 아니구나. 박 씨 부인이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개화야, 말을 한 필 사야겠으니 함께 가자꾸나. 도대체 아녀자가 말은 왜 사려는 걸까? 이시백은 궁금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이시백이 피화당을 살펴보니 비로 먹고 말라 비틀어진 말 한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시백은 혀를 끌끌 찼어요. 말이 얼마 못 가 죽고 말 것 같아 보였거든요. 곧 죽을 말을 헐값에 샀나 보군. 돈만 버렸네. 그런데 오늘 내일 죽을 것처럼 보이던 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박 씨 부인이 알려준 비법으로 개화가 정성껏 말을 먹이며 돌본 덕이었지요. 비로 먹은 말은 털에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살이 오르더니 어느새 둘도 없는 명마로 바뀌었어요. 그 말이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마라는 걸 박 씨 부인이 알아본 겁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개화야, 이 말을 수만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내일 남대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박 씨 부인이 말 갈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시백은 적잖이 놀랐어요. 부인이 일부러 비로 먹은 말을 골라 싸게 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사서 바꿔놓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다음에 산 것은 바로 벼루였어요. 부인이 그 벼루를 꺼내놓으며 이시백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벼루로 먹을 가라 열심히 글 공부를 하십시오. 머지않아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실 텐데 그때도 꼭 이 벼루를 쓰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시백은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부인이 건넨 벼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과거 시험장에서 이시백은 부인이 준 벼루로 먹을 가라 붓에 찍었는데 마치 붓이 저절로 움직이듯 답이 줄줄 쓰이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귓가에서 읽어주기라도 하는 듯이 머릿속에 훌륭한 문장이 술술 떠올랐지요. 부인이 준 벼루 덕에 이시백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어질고 현명한 부인을 그동안 내가 너무 홀대했구나. 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사모 관대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시백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부인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뵈러 금강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름을 타고 날아갔다지 뭐예요. 이시백은 부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깊디 깊은 금강산 상상봉 골짜기 박처사의 집을 찾아갔지요. 서방님, 장원 급제하셨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시백이 미처 알리기도 전에 박 씨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의 재주를 잘 아는 이시백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내 딸이 그간 나쁜 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네. 그러나 이제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으니 때가 되었어. 박처사가 이렇게 말하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연기가 보슬보슬 피어오르더니 박 씨 부인을 내워쌌습니다.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펑 큰 소리와 함께 박 씨 부인이 허물을 벗어던졌지 뭐예요. 서방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시백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물을 벗은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할 말을 잃었지요. 그동안 부대접해서 미안합니다. 부인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시백은 허물을 벗고 본 모습을 되찾은 부인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요. 기쁨도 잠시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호국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씨 부인이 판사어 벼슬에 오른 이시백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해질 무렵 웬 여인이 찾아오거든 그 여인을 바로 저에게 보내십시오. 서방님을 홀려 해치려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기생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호국의 공주 기룡대이니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시백은 부인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 이시백에게 웬 아리따운 여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기생 설중매라고 하는데 임경업 장군과 나리의 이름이 제가 사는 시골까지 널리 퍼져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이시백은 설중매의 아름다움에 잠시 혹했지만 부인이 미리 귀뜸해준 대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내 부인의 처소에 먼저가 기다리고 있으시오. 설중매는 박씨 부인을 찾아가 인사를 했어요. 박씨 부인은 설중매가 고운 얼굴 뒤에 매서운 눈빛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고 호통을 쳤지요. 너는 지금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거라. 박씨 부인의 호통에 설중매 아니 기룡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몰래 조선을 염탐하고 빼어난 장군 임경업과 그를 왕에게 추천한 이시백까지 죽이려 했었거든요. 기룡대는 품속에 숨겼던 칼을 세그머니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어찌 제 나라로 돌아가라 하십니까? 호국의 공주 기룡대야, 네가 나를 업신여겨 속이려 드는구나. 기룡대가 재빨리 칼을 날리자 칼은 커다란 구렁이로 변해 박씨 부인을 물려고 했습니다.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뱀이 거꾸로 기룡대를 꼼짝 못하게 돌돌 감아버렸어요. 다시 조선에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좋다. 돌아가 소상히 아뢰고 두 번 다시 이 땅을 밟지 마라. 박씨 부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기룡대를 낚아챘습니다. 그런 다음 멀리 호국까지 단숨에 날려보냈지요. 궁궐안에 떨어진 기룡대는 울며불며 아버지에게 조선에서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호국왕은 깜짝 놀라고 감탄했어요. 조선에 그리 대단한 영웅호걸이 있을 줄이야. 호국왕은 박씨 부인의 경고에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회를 노려 용걸대, 용홀대, 쌍둥이 장수를 보내 조선을 위협했지요. 그때도 이시백은 현명한 부인의 놀라운 재주에 도움을 얻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시백은 공로를 인정받아 재상 자리까지 올랐어요. 이시백과 박씨 부인은 80살이 넘도록 오래오래 함께 살다가 한날 한시에 나란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낙성대의 별. 맑은 밤하늘에서 별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이자 학문을 관장하는 문곡성이었지요. 문곡성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와집 담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내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별과 함께 태어난 아이, 바로 강감찬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집은
낙성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별이 떨어진 집이라는 뜻이지요. 차돌같이 단단하고 잘생긴 아이로구나. 어쩜 얼굴이 훤하게 빛이 나네 그려. 체구는 작았지만 빛나는 얼굴 때문에 소년 강감찬을 보는 사람마다 칭찬했습니다. 다들 내 얼굴만 쳐다보니 큰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공부가 되면 좀 나으려나. 강감찬은 마마신을 불렀습니다. 마마는 울긋불긋 열꽃이 피게 만들고 얼굴을 얽게 하는 병이었지요. 마마신이 스치고 지나가자 강감찬은 곰보가 되었어요. 곰보 자국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린 강감찬은 학업에 온 힘을 쏟아 이른 나이에 관직에 올랐습니다. 멀리 지방에 원림으로 가게 되었지요. 강감찬이 겨우 20살에 원림으로 부임하자 아랫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 그러게 말일세. 잘난 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길을 팍 죽여놓자고. 하하, 우리 소나기에 넣고 흔들어줘야겠군. 아전들이 어린 원님을 얕보는 걸 눈치챈 강감찬은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뜰에 세워둔 수수대를 소매 속에 다 집어넣어 보라. 아전들이 어리둥절해서 쳐다봤습니다. 저리 큰 수수대가 어찌 좁은 소매 안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겨우 1년 자란 수수대도 소매에 다 집어넣지 못하면서 어찌 20해나 자란 원님을 소매 속에 집어넣으려 하느냐. 젊은 원님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아전들은 머리를 조아렸어요. 물론 강감찬이 그저 큰 소리만 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전들도 겉으로만 원님을 따르는 척했겠지요. 문곡성의 화신답게 강감찬은 신통한 도술도 부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몰려와 하소연을 했어요. 연못의 개구리가 너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밤새 울어대니 온 식구가 잠 한숨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져 쫓아내보아도 다음 날이면 또 몰려와 울어댑니다. 저 큰 연못을 말려버릴 수도 없고 붓과 먹을 가져오게. 강감찬은 종이에 무언가를 썼어요. 부적이었지요. 그리고 그 부적을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개구리 절반이 자취를 감추는 게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개구리들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귀신은 물러가고 개구리들은 조용히 하라고 다 일렀을 뿐일세. 또 울음소리로 사람들을 괴롭히면 연못의 물을 말려버리겠다고 했지. 강감찬의 신통한 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이 한양 판관으로 부임했을 때였어요. 인왕산에 호랑이가 떼지어 몰려와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잦아서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요. 강감찬이 아전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산 아래 바위에 가면 늙은 중이 앉아 있을 것이다. 이 편지를 건네주어라. 그러면 따라올 것이다.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중이 아전을 따라와 판관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 늙은이를 부르셨습니까? 내 비록 짐승이지만 신령하다 징송받는 범이 아니냐. 무고한 사람을 그만 해치고 내 무리를 이끌고 이곳을 떠나거라. 아니 어찌 사람을 범이라 하십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봅니다. 중이 기가 막힌다는 듯 발뺌을 냈습니다. 이놈, 썩 본 모습으로 돌아와라. 강감찬이 명령하자마자 늙은 중의 얼굴에 털이 부승부승해지고 송곳니가 뾰족뾰족 튀어나왔습니다. 어흥! 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여 난간과 기둥으로 뛰어올랐어요. 그 울음소리가 온 땅을 울리며 진동하니 모두들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시는 죄 없는 사람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닷새를 줄 터이니 내 무리를 이끌고 북쪽과 동쪽 깊은 산으로 옮겨가라. 그러지 않으면 불화살로 내 머리를 구워버리겠다. 다시 늙은 종의 모습으로 돌아온 호랑이는 땅에 엎드려 공손히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 아전히 살펴보니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여러 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너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들이 온 나라 곳곳 깊은 산속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양 사람들은 호랑이 걱정을 크게 덜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나이 지긋해진 강감찬은 마침내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소해서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하면 백성들을 돌보느라 집안 살림은 뒷전이라 곳간이 텅 비기 일쑤였지요. 작은 키에 얼근 얼굴, 초라한 행색 때문에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가 재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에서 온 사신은 달랐어요. 화려한 차림새에 풍채 좋은 여러 관리들을 내치고 강감찬 앞으로 나아온 사신이 인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문곡성이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되어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계셨군요. 작은 체구 때문에 평소에는 강감찬을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의논할 때에는 사려 깊고 진지했으며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잦은 혼란한 때 나라의 주춧돌이 되니 아무도 그를 깔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거란의 잦은 침략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본격적인 침략에 앞서 거란은 벌써 여러 차례 압록강 근처로 군사를 보내어 고려를 위협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지요. 그러자 거란은 무려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고려로 보냈습니다. 그중 말을 탄 기병이 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벌떼처럼 많은 기병이 수도인 개경으로 몰려와 이 땅을 짓밟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고려군의 우두머리였던 강감찬은 적들이 어떤 작전을 쓸 것인지 훤히 꿰뚫고 꾀를 내었지요. 적들은 흥화진으로 올 것이다. 그곳을 흐르는 삼교천에 둑을 만들어 물을 막고 계곡에 숨어 있어라. 얕은 물을 보고 적들이 안심하고 건널 때를 노린다. 강감찬 장군의 명령으로 병졸들은 하천 상류에 수백 장의 소가죽으로 둑을 만들어 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만여 명의 기병들이 숨죽이고 때를 기다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10만 기병을 앞장 세운 거란의 장수 소배압의 대군이 물가에 다다랐습니다. 하천물이 말라 말발굽이나 겨우 적실 정도구나. 얼른 건너자. 수십만 거란군이 마음 놓고 하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였어요. 지금이다. 소가죽을 찢어 물을 흘려보내라. 막혀있던 냇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졸졸 흐르던 냇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허리까지 차오르자 말들이 놀라 날뛰었고 병사들은 말에서 떨어지거나 거세진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숨어있던 고려군이 그들을 덮쳤어요. 거란의 대군은 혼란에 빠졌고 고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흥화진 전투 이후에도 절반 이상 살아남은 거란군은 끈질기게 공격을 계속하며 개경을 향했습니다. 고려군을 총지휘하는 강감찬 장군도 거란군이 포기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지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거란군은 마침내 개경을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도 무사히 돌려보내지 마라. 강감찬 장군의 명령으로 고려군은 퇴각하는 거란군과 귀주 땅에서 목숨을 걸고 맞붙어 싸웠습니다. 거란군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고려군은 위기를 맞았지요. 공세를 멈추지 마라. 곧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우리를 도울 것이니 물러나선 안 된다. 놀랍게도 강감찬의 말대로 곧 바람이 바뀌었고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거란군은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당했습니다. 이 귀주대첩에서 수많은 거란군이 고려군에 포위된 채 죽음을 맞았지요. 바람과 날씨마저 일궈내다니 역시 소문대로 강감찬 장군은 땅 위에 내려온 별이 맞구나. 강감찬의 승리에 많은 이들이 탄복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나라를 든든히 지켜낸 위대한 별이었어요. 태어날 때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강감찬 장군은 별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번에는 개경 땅에 큰 별 하나가 툭 떨어졌지요. 큰 별이 졌으니 강감찬 장군이 돌아가셨구나. 고려가 평화를 되찾은 뒤 강감찬 장군은 안심하고 다시 저 북두 칠성의 네 번째 별 문곡성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용이 된 낭자. 아주 오랜 옛날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의상과 원효라는 두 스님이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배를 타려고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토굴에서 비도 피하고 잠도 잤지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휴, 목말라. 어디 물이 없을까? 두 사람은 고인 빗물을 찾아 달게 마시고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뼈만 남은 해골이 곁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런, 스님, 우리가 무덤 속에서 잤나 봅니다. 의상이 울렁거리는 속을 겨우 달래며 말했어요. 어젯밤 마신 물이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원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바람은 여전해서 배가 뜨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이번에는 빈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이 되자 귀신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밤이 깊을수록 더 많은 귀신이 모여들어 울부짖었지요. 의상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단잠을 자는 듯 편히 누워 있었지요. 그제 밤에는 무덤을 토굴인 줄 알고 편안히 잠을 잤네. 또 어젯밤에는 마음을 굳건히 하니 귀신도 물리칠 수 있었지. 며칠 만에 맑게 깬 하늘을 바라보며 원효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갖기에 달린 것이라네. 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만 돌아가겠네. 원효는 신라로 되돌아가고 홀로 남은 의상은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의상은 당나라의 항구 등주에 도착했어요. 머나먼 백길에 지쳤는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지요. 스님, 저희 집에서 쉬며 몸을 회복하도록 하시지요. 불교 신도 한 사람이 의상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선묘낭자가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요. 덕분에 의상은 곧 병이 나아 가까운 절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의상이 절을 나서는데 선묘낭자가 다가와 수줍게 고백했어요. 스님, 부디 사모하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어느새 선묘낭자는 의상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의상은 선묘낭자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만을 모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의상은 공부를 하러 등주를 떠나 장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선묘낭자가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스님, 언젠가 이곳을 다시 지나시거든 부디 소녀를 찾아주세요. 꼭 그리하겠소. 의상은 한마디 약속을 남기고 길을 떠났답니다.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의 남쪽 지상사에는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불교 화엄종의 대가 지엄 스님이었지요. 의상은 지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게. 어젯밤 꿈에 가지와 잎이 활짝 피어나는 큰 나무를 보았네. 나무에는 봉황이 살고 꼭대기에서 나는 밝은 빛이 멀리까지 비추더군. 귀한 이가 올 줄 알았네. 스님 곁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지엄 스님은 의상을 제자로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의상은 지엄 스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의 대군이 신라를 침략할 거라는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이군. 가만히 있으면 신라가 큰 위험에 빠질 텐데. 의상은 신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지엄 스님은 그동안 의상의 배움을 높이 평가하며 당부했습니다. 그대는 돌아가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게. 신라로 돌아가는 길에 의상은 등주를 지나게 되었어요. 언젠가 이곳을 다시 지나시거든 부디 소녀를 찾아주세요. 등주를 떠날 때 부탁했던 선묘낭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의상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선묘낭자는 잠시 집을 비우고 없었어요. 이를 어쩐다. 어서 신라로 돌아가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의상은 선묘낭자의 아버지에게 대신 인사를 전하고는 바삐 길을 떠났답니다. 뒤늦게 돌아온 선묘낭자는 의상이 다녀간 걸 알았어요. 스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묘낭자는 다급히 의상을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선묘낭자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상을 태운 배는 떠나고 없었답니다. 저 멀리 바람에 펄럭이는 돛이 보일 뿐이었지요. 부디 이 옷이 스님께 전해지기를 바라옵니다. 선묘낭자는 의상에게 주려고 정성스럽게 지은 옷을 바다에 던졌어요. 때마침 불어온 바람이 옷을 배 안으로 새털처럼 날려보냈지요. 부디 이 몸이 용이 되어 스님을 지키게 해주세요. 선묘낭자는 훌쩍 바다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바다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묘낭자가 천천히 용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묘용은 커다란 몸을 활기차게 움직여 배를 쫓아갔습니다. 스님, 신라로 무사히 돌아가시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선묘용은 의상이 탄 배를 호위하며 바다를 휘저어갔어요. 큰 파도가 오면 몸으로 막아내고 폭풍이 오면 하늘로 날아올라 비를 막아주었지요. 얼마 후 의상은 신라로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의상이 서둘러 알려준 덕분에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왕은 고마워하며 의상에게 새 절을 지으라고 했죠. 의상은 절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영주에 있는 봉황산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지요.
절을 세울 만한 복되고 신성한 산이로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산적들이 500여 명 들끓고 있었습니다. 의상은 산적들을 찾아가 이곳에 절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뭐? 절을 짓겠다고? 그건 안 돼. 어서 썩 꺼져. 산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의상을 위협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 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선묘용이었지요. 선묘용은 커다란 바위로 변하더니 공중에서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 듯 몇 차례 겁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산적들은 기겁을 내서 달아났어요. 봉황산에는 새로운 절이 들어섰습니다. 큰 바위가 떠 있었다 하여 부석사라고 불렀지요. 달아났던 산적들은 절의 신도가 되어 의상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상은 절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주었어요. 신분의 귀함이나 천함을 가리지 않았답니다. 삼묘낭자는 언제까지나 의상을 지키며 살고 싶었어요. 의상을 지키는 것은 곧 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이 지어진 뒤에는 성룡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불상 아래에는 용 머리가, 절 마당 석등 아래에는 꼬리가 묻혀 있대요. 이렇게 해서 선묘낭자는 부석사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답니다. 회오리바람과 옹기장수. 옛날 어느 고을에 지혜로운 사또가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사또가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가난한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러 나왔습니다. 옹기를 다 팔면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릴 수 있겠지. 옹기장수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고는 잠깐도 쉬지 않고 줄곧 걸었습니다. 너무 힘이 든 옹기장수는 고갯마루를 넘다 말고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옹기들이 모조리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옹기가 다 깨져버렸네.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려야 하는데 이를 어쩌나. 옹기장수는 빈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힘없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옹기장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을에 지혜로운 사또가 계시니 그분께 사정을 말해보시오.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옹기장수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옹기장수입니다. 옹기를 팔아서 늙으신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옹기가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꼼짝없이 굶게 생겼습니다. 제발 옹기값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허. 사람도 아닌 회오리 바람이 옹기를 깼는데 어디서 옹기값을 받을까요? 사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사또가 고개를 들어 나졸들에게 말했어요. 당장 나루터로 가서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과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을 각각 한 사람씩 데려오너라. 잠시 후 두 뱃사공이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사또는 먼저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 게 좋은가? 예, 저는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저는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이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당신 말대로라면 나더러 옹기를 되돌아가란 말이오.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나보고 돌아가란 말이오. 두 뱃사공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어요. 지켜보던 사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서로 옳다고 다투니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그만 서로 부딪혀 회오리 바람이 분 것 아니냐. 회오리 바람은 두 사람이 일으킨 거나 다름없으니 옹기장수에게 옹기값을 물어주거라. 사또의 재치에 모두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서로 다투던 뱃사공들도 허허 웃어버리고 말았지요. 옹기장수는 두 뱃사공에게서 옹기값을 받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도라지 꽃.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도라지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도라지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시고 도라지와 오라버니 단둘이서 살았지요. 오누이는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오라버니는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일하는 틈틈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했지요. 오라버니는 나보다 책이 더 좋지? 도라지는 책 읽기에만 열중하는 오라버니를 보면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부 잘하는 오라버니가 무척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라버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라지야, 나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오라버니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중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배울 것도 많을 거라고 하면서요. 우리 도라지는 똑똑하고 씩씩하니까 나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겠지? 오라버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싫어, 오라버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도라지는 오라버니가 원망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고 까만 하늘에 달이 떴어요. 도라지는 달을 보며 이야기했지요. 달님, 그래도 오라버니를 보내야겠지요? 도라지는 오라버니를 걱정시킨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떠나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오라버니가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라지는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주먹밥을 쌌어요. 그러고는 집을 나서는 오라버니에게 주먹밥을 내밀며 말했지요. 오라버니,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나도 다 컸는걸. 도라지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꾹 참고 일부러 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도라지야. 10년만 기다려, 도라지야. 10년만. 오라버니는 이렇게 말하며 커다란 배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배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오라버니, 그때서야 도라지는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가 떠난 뒤 도라지는 절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부처님께 오라버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기 위해서였지요. 도라지는 매일매일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오라버니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해주옵소서.
세월이 흘러 도라지는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도라지야,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지. 이러다 좋은 시절 다 놓치겠다. 사람들은 오라버니만 기다리는 도라지를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오라버니가 돌아오면 같이 살아야지요. 도라지는 오라버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어느덧 오라버니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어요. 도라지는 들뜬 마음으로 바닷가에 나갔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라버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공부를 아직 못 마친 모양이야. 더 해야 할 공부가 있어서 오지 못하나 봐. 그래도 오라버니는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도라지는 무척 슬펐지만 오라버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오라버니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라지 오라버니가 죽었다며? 글쎄 바다에서 죽었다던데?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다나 봐. 불쌍해서 어째? 사람들은 도라지가 들을까봐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고 돌아 도라지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오라버니가 죽었을 리가 없어. 꼭 돌아온다고 나하고 약속했는걸. 도라지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라버니와 자기를 떼어놓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도라지는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도라지는 오라버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라지는 오늘도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라버니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오라버니 살아있는 거지. 빨리 돌아와. 그때 어디선가 도라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라지야, 나야. 오라버니가 왔어. 도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버니? 놀란 도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도라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도라지가 죽은 후 도라지가 오라버니를 기다리던 자리에는 보라색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도라지가 죽어 꽃으로 피어났다 하여 이 꽃을 도라지꽃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멧돼지와 젊은이 이야기에선 공경에 처한 멧돼지를 구해준 길동이의 착한 마음과 은혜에 보답하는 멧돼지의 모습을 통해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도라지꽃 이야기는 꽃에 관해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 전설 중 하나입니다. 도라지꽃에 관한 전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남편, 생명을 구해준 남자를 기다리다가 꽃이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기다리다가 죽어서 꽃이 되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라버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형제와 약속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재미와 교훈, 감동까지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